수천 년 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대 문명의 흔적을 따라가는 여행입니다. 오늘은 로마 제국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편안하게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쉬며 들어주세요. 역사의 강물이 흐르듯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당신의 잠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기원전 753년 이탈리아 반도 중부에 작은 마을이 생겼습니다. 테베레 강이 굽이쳐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강물은 느리게 흘렀고 갈대가 바람에 흔들렸으며 물새들이 날아다녔습니다. 7개의 언덕이 강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팔라티누스 언덕, 카피톨리누스 언덕, 그리고 5개의 작은 언덕들. 그 언덕 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웠습니다.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로마의 시작이었습니다. 전설이 전해집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로물루스와 레무스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들이었고 왕의 핏줄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왕위를 빼앗은 숙부가 두려워했습니다. 아기들을 바구니에 담아 강물에 띄어보냈고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바구니는 강물을 따라 흘러갔습니다. 물결에 실려 갈대 사이를 지나 언덕 아래에 닿았습니다. 암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아기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고 젖을 물렸으며 돌봐주었습니다. 목동이 아이들을 발견했습니다. 집으로 데려가 키웠고 두 형제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어른이 된 형제는 자신들의 출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숙부를 물리치고 할아버지를 포기시켰으며 새로운 도시를 세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어느 언덕에 도시를 세울 것인가, 누가 왕이 될 것인가. 다툼이 일어났고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였으며 혼자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 도시의 이름을 로마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따서 로물루스의 도시 로마. 이것은 전설입니다. 1000년 넘게 로마인들이 믿었던 이야기이고 자랑스럽게 전해진 신화입니다. 실제 역사는 조금 다릅니다. 라틴족 사람들이 언덕 위에 정착했습니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으며 천천히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북쪽에서 에트루리아인들이 내려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한 사람들이었고 도시를 건설하는 기술을 알고 있었으며 로마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스 식민지들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남쪽 이탈리아 해안에 그리스인들이 살았고 무역을 했으며 문화를 전했습니다. 여러 문화가 섞였습니다. 라틴족의 언어, 에트루리아의 기술, 그리스의 지혜가 로마에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마을은 도시가 되었고 왕이 다스렸으며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7명의 왕이 로마를 이끌었습니다. 244년 동안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왕위가 이어졌습니다. 첫 번째 왕 로물루스는 도시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두 번째 왕 누마 폼필리우스는 종교와 의식을 만들었고 평화를 사랑했으며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는 전쟁보다 기도를 선택했고 로마에 조용한 시간을 선물했습니다. 세 번째 왕 툴루스 호스틸리우스는 전사였습니다. 주변 도시들과 싸웠고 영토를 넓혔으며 로마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왕 앙쿠스 마르키우스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테베레 강 위에 나무 다리가 세워졌고 강 양쪽이 연결되었으며 교역이 활발해졌습니다. 다섯 번째 왕은 에트루리아 출신이었습니다. 타르키니우스 프리스쿠스라는 긴 이름을 가진 왕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타르킨이라 불렀습니다. 타르킨은 대규모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신전을 확장했고 배수로를 만들었으며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여섯 번째 왕 세르비우스 툴리우스는 개혁가였습니다. 성벽을 쌓았고 시민을 재산에 따라 나누었으며 새로운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일곱 번째 왕이 나타났습니다. 타르키니우스 스페르부스, 교만한 타르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교만한 왕이었습니다. 권력을 독점했고 원로원을 무시했으며 백성을 억압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다스렸고 반대하는 자를 죽였으며 로마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습니다. 귀족들이 참지 못했습니다. 기원전 509년 왕의 아들이 귀족 여성을 욕보였습니다. 루크레티아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이었고 명예를 잃은 그녀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귀족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왕을 쫓아냈으며 왕정이 무너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왕을 섬기지 않겠다. 새로운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공화정, 공공의 것이라는 뜻이었고 왕이 아닌 시민이 주인이 되는 나라였습니다. 왕 대신 2명의 집정관을 뽑았습니다. 1년씩 교대로 통치했고 서로를 견제했으며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원로원이 있었습니다. 귀족들로 이루어진 회의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으며 로마의 정책을 이끌었습니다. 300명의 원로원 의원들이 흰 토가를 입고 모였습니다. 긴 토론이 이어졌고 투표가 행해졌으며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평민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회를 열었고 의견을 모았으며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호민관이라는 직책이 생겼습니다. 평민의 권리를 지키는 사람이었고 귀족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었으며 평민을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이 깊었습니다. 귀족들은 땅을 많이 가졌고 권력을 쥐었으며 법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했습니다. 평민들은 가난했고 빚에 시달렸으며 불공평하다고 느꼈습니다. 기원전 450년경 평민들이 요구했습니다. 법을 글로 써서 모두가 볼 수 있게 하라. 귀족들만 아는 법이 아니라 우리도 알 수 있는 법을 만들어라. 10명의 위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법을 정리하고 글로 쓰고 청동판에 새겼습니다. 12표법이 만들어졌습니다. 12개의 청동판에 법이 새겨졌고 포름 광장에 세워졌으며 모든 시민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재산, 가족, 재판, 처벌에 관한 규칙들이었고 명확한 문장으로 쓰였습니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 이 원칙이 세워졌고 로마 법의 시작이 되었으며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로마는 작은 도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변과 싸웠고 이겼으며 영토를 넓혔습니다. 라틴 동맹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라틴 도시들과 연합했고 서로 돕기로 약속했으며 함께 적과 맞섰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원전 390년 북쪽에서 갈리아족이 내려왔습니다. 긴 칼을 휘두르는 전사들이었고 머리카락을 길게 기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싸웠습니다. 로마군이 맞섰지만 패배했습니다. 알리아 강 전투에서 대패했고 군대가 흩어졌으며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갈리아족이 로마에 들어왔습니다. 도시를 약탈했고 집들을 불태웠으며 신전을 파괴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카피톨리누스 언덕으로 도망쳤습니다. 성체에 들어가 문을 닫았고 포위당한 채 버텼습니다. 밤에 갈리아 병사들이 몰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신전에서 기르던 거위들이 소리를 냈고 로마 병사들이 깨어났으며 적을 물리쳤습니다. 신성한 거위들이 로마를 구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몇 달 뒤 갈리아족은 금을 받고 물러갔습니다. 로마는 살아남았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도시는 잿더미가 되었고 사람들은 절망했으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성벽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높고 튼튼한 돌 성벽이었고 도시 전체를 둘러쌌으며 11km가 넘었습니다. 세르비우스 성벽이라 불렀습니다. 100년이 넘도록 로마를 지켰고 적의 침입을 막았으며 안전을 지켰습니다. 군대도 강해졌습니다. 훈련을 강화했고 무기를 개선했으며 전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로마 군단이 만들어졌습니다. 중장 보병들이 방패를 들고 밀집 대형을 이루었고 창과 검으로 싸웠으며 규율을 지켰습니다. 다시 주변을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300년에 걸쳐 천천히 조금씩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전쟁으로, 때로는 동맹으로, 때로는 협상으로 영토를 넓혔습니다. 정복한 도시들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동맹을 맺었고 자치를 허용했으며 로마 시민권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로마에서 각 도시로 뻗어나가는 길이었고 돌을 깔아 튼튼하게 만들었으며 비가 와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아피아 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기원전 312년에 건설이 시작되었고 로마에서 남쪽 카푸아까지 이어졌으며 도로의 여왕이라 불렸습니다. 군대가 빠르게 이동할 수 있었고 상인들이 물건을 실어 날랐으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이 생겨났고 사실이 되었으며 로마의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원전 270년경.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 대부분을 통일했습니다. 북쪽의 갈리아 지역을 제외하고 남쪽 끝까지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까지 모두 로마의 영향 아래 들어왔습니다. 작은 도시 국가가 강대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적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지중해 건너편 북아프리카에 있는 도시 카르타고였습니다. 카르타고는 페니키아인들이 세운 도시였습니다. 뛰어난 항해수를 가졌고 무역으로 부유해졌으며 강력한 해군을 거느렸습니다. 에스파냐, 시칠리아, 사르디니아, 코르시카, 서쪽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고 로마와 이해관계가 충돌했습니다. 시칠리아 섬. 이탈리아 반도 바로 아래 큰 섬이었고 곡물이 풍부했으며 전략적으로 중요했습니다. 섬의 동쪽은 그리스 도시들이, 서쪽은 카르타고가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작은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라쿠사의 용병들이 메시나를 점령했고 카르타고가 개입했으며 로마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원로원이 고민했습니다. 시칠리아에 개입하면 카르타고와 전쟁이 될 것이고 해전을 치러야 하는데 로마는 해군이 약했습니다. 하지만 결정했습니다. 메시나를 돕기로 했고 군대를 보냈으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264년. 제1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포에니는 라틴어로 페니키아를 뜻했고 카르타고와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로마는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좌초된 카르타고 군함을 본떠서 빠르게 배를 건조했고 100척이 넘는 함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항해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술을 개발했고 코르부스라는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까마귀 부리 모양의 다리였습니다. 적배에 걸쳐서 고정시키고 병사들이 건너가 싸웠으며 해전을 육전으로 바꿨습니다. 기원전 260년. 밀라의 해전에서 로마가 승리했습니다. 카르타고 함대를 격파했고 50척을 납포했으며 지중해의 지배권을 흔들었습니다. 전쟁은 계속되었습니다. 23년 동안 육지에서, 바다에서, 시칠리아와 북아프리카에서 싸웠습니다. 폭풍이 함대를 삼켰고 수만 명이 바다에 빠져 죽었으며 양측 모두 지쳐갔습니다. 기원전 241년. 로마가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아이가테스 제도 근처에서 해전이 벌어졌고 로마 함대가 승리했으며 카르타고가 항복했습니다. 제1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습니다. 시칠리아가 로마의 첫 번째 속주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땅이 아니라 로마가 다스리는 외국 영토였고 세금을 거뒀으며 총독이 파견되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이탈리아를 넘어섰습니다. 지중해로 진출했고 제국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카르타고는 복수를 꿈꿨습니다. 한니발 바르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한니발이라 불렀고 그 이름은 공포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에스파냐로 갔습니다. 제단 앞에서 맹세했고 로마를 절대 친구로 여기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젊은 한니발은 에스파냐에서 군대를 지휘했습니다. 뛰어난 전략가였고 병사들의 신뢰를 얻었으며 승리를 거듭했습니다. 기원전 218년. 한니발이 사군툼이라는 로마 동맹 도시를 공격했습니다. 로마가 항의했고 카르타고에 사신을 보냈으며 한니발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카르타고 원로원이 거부했습니다. 제2차 포에니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은 대담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다가 아니라 육지로 가기로 했고 알프스 산맥을 넘어 이탈리아로 쳐들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에스파냐에서 출발했습니다. 5만 명의 보병, 9천 명의 기병, 그리고 37마리의 코끼리를 이끌었습니다. 피레네 산맥을 넘었고 갈리아 부족들과 싸우며 나아갔으며 론 강을 건넜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알프스 산맥이 눈앞에 나타났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추위가 엄습했습니다. 좁은 산길을 올랐습니다. 낭떠러지가 옆에 있었고 눈사태가 일어났으며 사람과 말과 코끼리가 떨어져 죽었습니다. 산악부족들이 공격했습니다. 바위를 굴리고 화살을 쏘았으며 보급품을 약탈했습니다. 15세 만에 산을 넘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평원이 내려다 보였고 한니발이 군대를 이끌고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병력은 크게 줄었습니다. 2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만 남았고 코끼리 대부분이 죽었으며 군대는 지쳐 있었습니다. 로마는 놀랐습니다. 알프스를 넘어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며 급히 군대를 보냈습니다. 티키누스 강에서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니발의 기병이 로마 기병을 격파했고 집정관이 부상을 입었으며 로마군이 후퇴했습니다. 트레비아 강에서 다시 싸웠습니다. 한니발이 매복 전술을 썼고 로마군을 포위했으며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한니발이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늪지대를 지나야 했고 나흘 동안 물속을 걸었으며 많은 병사가 병에 걸렸습니다. 한니발 자신도 한쪽 눈을 잃었습니다. 감염이 되었고 치료할 수 없었으며 눈이 멀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나아갔습니다. 트라시메누스 호수 근처에서 로마군을 기다렸습니다. 안개 낀 아침이었고 로마군이 호숫가 길을 따라 행군했으며 한니발이 공격 신호를 보냈습니다. 매복이었습니다. 갈리아 병사들이 언덕에서 내려와 돌격했고 로마군이 혼란에 빠졌으며 15,000명이 전사했습니다. 로마의 공포가 퍼졌습니다. 세 번째 패배였고 한니발이 로마로 올 것 같았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원로원이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톡제관을 임명하기로 했고 파비우스 막시무스라는 장군이 선출되었습니다. 파비우스는 새로운 전략을 썼습니다.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고 멀리서 따라다니며 감시했으며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지체시키는 자라는 별명이 붙었고 사람들은 비겁하다고 비난했지만 파비우스는 계속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원전 216년 로마가 다시 대군을 일으켰습니다. 8만 명의 보병과 6천 명의 기병이었고 로마 역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한니발을 끝장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칸나에라는 작은 마을 근처에서 만났습니다. 한니발의 병력은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4만 명의 보병과 1만 명의 기병뿐이었고 수적으로 크게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에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니발의 중앙부대가 천천히 후퇴했고 로마군이 밀고 들어왔으며 중앙에 집중했습니다. 양날개의 기병이 로마 기병을 격파했습니다. 돌아와서 로마군 뒤를 쳤고 완전히 포위했으며 함정이 완성되었습니다. 로마군은 꼼짝없이 갇혔습니다. 빠져나갈 수 없었고 압사당하거나 찔려 죽었으며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2명의 집정관 중 1명이 죽었고 수십 명의 원로원 의원이 죽었으며 로마 역사상 최악의 패배였습니다. 한니발은 승리했습니다. 완벽한 포위선멸전이었고 후대 군사 교과서에 실렸으며 전술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공황에 빠졌습니다. 한니발이 로마로 올 것 같았고 도시가 함락될 것 같았으며 사람들이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한니발은 로마로 가지 않았습니다. 병력이 부족했고 공성 장비가 없었으며 보급이 어려웠습니다. 대신 남부 이탈리아를 돌아다니며 로마 동맹을 깨려 했습니다. 몇몇 도시가 카르타고 편으로 돌아섰습니다. 카푸아가 한니발을 환영했고 남부 그리스 도시 일부가 동맹을 맺었으며 시칠리아 시라쿠사도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동맹 도시들은 로마 편에 남았습니다. 두려웠지만 충성을 지켰고 로마를 믿었으며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새 군대를 일으켰고 청년들을 모집했으며 노예들까지 무장시켰습니다. 돈이 부족했지만 부유한 시민들이 재산을 내놓았고 모두가 힘을 모았습니다. 파비우스의 전략을 다시 썼습니다. 한니발과 정면으로 싸우지 않았고 소규모 전투만 벌였으며 보급로를 끊었습니다. 15년 동안 한니발은 이탈리아에 머물렀습니다. 이기지도 지지도 못했고 표착 상태가 계속되었으며 시간이 흘렀습니다. 로마는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젊은 장군이 나섰습니다. 푸블리우스 코르넬리우스 스키피오라는 긴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고 사람들은 그를 스키피오라 불렀습니다. 스키피오는 칸나의 전투에서 살아남은 사람이었습니다.
한니발의 전술을 연구했고 폭수를 꿈꿨으며 기회를 기다렸습니다. 스키피오는 에스파냐로 건너갔습니다. 카르타고의 영토를 공격했고 승리를 거두었으며 에스파냐를 정복했습니다. 한니발의 동생 하스드루발이 원군을 이끌고 알프스를 넘어왔습니다. 하지만 로마군에게 저지당했고 메타우루스 강 전투에서 패배했으며 전사했습니다. 스키피오가 북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카르타고 본국을 위협했고 도시 근처까지 접근했으며 카르타고를 압박했습니다. 카르타고가 한니발을 불러들였습니다. 15년 만에 한니발이 이탈리아를 떠났고 고향으로 돌아갔으며 마지막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202년 자마 평원에서 두 장군이 만났습니다. 한니발과 스키피오. 칸나에의 승자와 에스파냐의 정복자 두 천재 전략가가 마주 섰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스키피오는 한니발의 전술을 배웠습니다. 중앙을 열어 코끼리 돌격을 흘려보냈고 기병으로 측면을 공격했으며 포위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한니발이 패배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패배였고 카르타고가 항복했으며 제2차 포에니 전쟁이 끝났습니다. 카르타고는 엄청난 배상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함대를 불태워야 했고 에스파냐를 포기해야 했으며 사실상 독립국 지위를 잃었습니다. 로마는 승리했습니다. 스키피오는 영웅이 되었고 아프리카누스라는 칭호를 받았으며 개선식을 올렸습니다. 로마는 이제 지중해 서부의 절대 강자가 되었습니다. 동쪽으로도 눈을 돌렸습니다. 그리스와 마케도니아, 소아시아의 왕국들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후계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들이었고 부유하고 문명화되었으며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그리스 도시들을 도와준다는 명분이었고 전쟁에 뛰어들었으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마케도니아의 왕 필리포스를 물리쳤고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를 격퇴했으며 동쪽 지중해에도 영향력을 펼쳤습니다. 로마 군단이 그리스 땅을 밟았습니다. 철학자들의 나라, 예술가들의 고향, 찬란한 문명의 땅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그리스 신전을 보고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조각상, 정교한 건축, 우아한 문화에 감탄했습니다. 그리스는 정복당했지만 로마를 정복했습니다. 문화로 사상으로 언어로 로마를 바꿔놓았습니다. 로마 귀족들이 그리스어를 배웠습니다. 철학을 공부했고 그리스 교사를 고용했으며 그리스 문화를 동경했습니다.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 시간이 흐릅니다. 200년 동안 로마는 작은 도시에서 거대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이탈리아를 통일했고 시칠리아를 얻었으며 에스파냐를 정복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소아시아까지 영향력을 펼쳤고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로마를 바꿨습니다. 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고 약탈한 금은 보화가 로마로 왔으며 귀족들이 부유해졌습니다. 대농장이 생겼습니다. 라티푼디움이라 불렀고 수백 명의 노예가 일했으며 귀족들이 소유했습니다. 작은 농민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 밭이 황폐해졌고 빚에 시달렸으며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도시로 왔습니다. 로마는 커졌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모였고 거리가 복잡해졌으며 빈민가가 생겼습니다. 빈부 격차가 심해졌습니다. 귀족은 대리석 저택에 살았고 평민은 좁은 다세대 주택에 살았으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원로원 귀족파와 평민파가 대립했고 권력 다툼이 벌어졌으며 공화정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갑니다. 로마의 언덕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붉은 빛이 신전의 기둥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테벨의 강물이 흐릅니다. 천천히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포름 광장에서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원로원 의원들이 토가를 두르고 걸어가며 아이들이 뛰어다닙니다. 로마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도시를 비춥니다.
신전의 촛불이 켜지고 집집마다 등불이 밝혀지며 로마가 잠들 준비를 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언덕을 넘어 불어옵니다. 올리브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포도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됩니다. 천년의 도시가 숨을 쉽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성벽 위를 걷는 발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로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50만 명이 살던 도시였습니다. 건물이 무너지고 불길이 치솟았으며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로마 군단이 도시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살아남은 자들을 노예로 만들었고 신전을 불태웠으며 성벽을 허물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로마인들은 소금을 뿌렸다고 전해집니다. 땅이 다시는 곡식을 키우지 못하도록, 카르타고라는 이름이 영원히 사라지도록. 흔적도 없이 지워진 도시. 그곳에 바람만 불었습니다. 로마는 지중해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같은 해 동쪽에서도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스 본토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코린토스라는 도시가 불탔으며 보물들이 로마로 실려갔습니다. 한때 세계를 빛냈던 그리스. 철학자들의 나라, 예술가들의 고향이었던 땅이 로마에 폭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문화는 살아남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리스 문화를 배웠습니다. 그리스어를 공부했고 그리스 철학을 읽었으며 그리스 조각을 동경했습니다. 귀족들이 그리스 교사를 고용했습니다. 자녀들에게 호메로스를 가르쳤고 플라톤을 읽게 했으며 그리스식 교양을 익히게 했습니다. 시인 호라티우스가 말했습니다. 정복당한 그리스가 야만적인 정복자를 정복했다. 로마는 점점 커졌습니다. 서쪽으로 에스파냐의 산악지대까지, 동쪽으로 소아시아의 해안 도시들까지, 남쪽으로 북아프리카 전역까지. 넓은 지중해가 로마의 바다가 되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우리의 바다라고 불렀습니다. 영토가 넓어질수록 부도 늘어났습니다. 전쟁 포로들이 노예가 되었습니다. 수만 명씩 이탈리아로 끌려왔고 대농장에서 일했으며 광산에서 죽어갔습니다. 전쟁에서 약탈한 금은 보화가 로마로 흘러들었습니다. 그리스의 조각상, 시리아의 피단, 이집트의 곡물이 배에 실려왔습니다. 부유한 귀족들이 땅을 넓혔습니다. 시칠리아에, 에스파냐에, 아프리카의 대농장을 소유했고 노예들을 부려 막대한 이익을 얻었습니다. 라티푼디움, 대농장이라는 뜻이었고 수백 명의 노예가 일하는 거대한 농지였습니다. 하지만 작은 농민들은 땅을 잃었습니다. 전쟁에 나갔다 돌아온 농민들. 그들의 밭은 황폐해졌고 빚이 쌓였으며 결국 땅을 팔아야 했습니다. 땅을 잃은 사람들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서, 먹을 것을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로마는 커졌습니다.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가 모였고 거리가 복잡해졌으며 빈민가가 생겼습니다. 인슐라, 다세대 주택이라는 뜻이었고 좁고 어두운 방들이 층층이 쌓인 건물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그곳에 살았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내일을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빈부격차가 심해졌습니다. 팔라티누스 언덕에는 대리석 저택이 서 있었습니다. 넓은 정원, 분수, 조각상, 모자이크 바닥이 있었고 수십 명의 노예가 시중을 들었습니다. 수브라 거리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습니다. 좁은 골목, 무너질 듯한 건물, 악취가 나는 하수구가 있었고 사람들이 빈곤 속에서 살아갔습니다. 불만이 쌓였습니다. 기원전 133년 호민관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그라쿠스라 불렀습니다. 그라쿠스는 개혁을 제안했습니다. 공유지를 가난한 시민들에게 나눠주자.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땅의 크기를 제한하자. 원로원 귀족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공유지를 사실상 자신들의 것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내놓고 싶지 않았으며 그라쿠스를 적으로 여겼습니다. 그라쿠스는 민회에 직접 호소했습니다. 평민들이 열렬히 환영했고 법안이 통과되었으며 토지 분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그라쿠스가 호민관 임기를 연장하려 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고 독재를 꿈꾼다는 소문이 돌았으며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어느 날 원로원 의원들이 무리를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그라쿠스와 그의 지지자들이 카피톨리누스 언덕에 모여 있었습니다. 폭력이 일어났고 곤봉과 돌이 날아다녔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그라쿠스가 죽었습니다. 300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살해당했고 시신들이 테벨의 강에 던져졌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으로 정치적 폭력이 일어났습니다. 피로 얼룩진 광장, 강물에 떠내려가는 시신들,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 평화로운 정치의 시대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10년이 흘렀습니다. 기원전 123년 그라쿠스의 동생 가이우스 그라쿠스가 호민관이 되었습니다. 가이우스는 형의 뜻을 이어받았습니다. 토지 개혁을 계속했고 곡물 가격을 낮추려 했으며 더 많은 사람에게 시민권을 주려 했습니다. 그는 더 과감했습니다. 원로원을 견제할 새로운 법정을 만들었고 기사 계급에게 권력을 나눠줬으며 귀족들의 특권을 제한했습니다. 평민들이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귀족들은 더욱 두려워했고 반대 세력을 조직했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원전 121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원로원이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집정관에게 특별 권한을 주었으며 공화국을 지켜라고 명령했습니다. 가이우스와 지지자들이 아벤티누스 언덕으로 피신했습니다. 군대가 포위했고 싸움이 벌어졌으며 3,000명이 죽었습니다. 가이우스는 노예에게 명령했습니다. 나를 죽여라. 노예가 주인을 칼로 찔렀고 이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 모두 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빈부격차는 더 커졌고 정치적 갈등도 깊어졌으며 폭력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로마 공화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원전 107년 북쪽에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대거 남하했습니다. 킴브리족과 테우토니족, 수십만 명의 전사들이 알프스를 향해 몰려왔습니다. 로마군이 막아섰지만 패패했습니다. 아라우시오 전투에서 8만 명이 전사했고 갈리아 전역이 공포에 떠들었으며 이탈리아가 위협받았습니다. 로마가 공황에 빠졌습니다. 장군 가이우스 마리우스가 나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마리우스라 불렀습니다. 마리우스는 군대를 개혁했습니다. 이전에는 재산이 있는 시민만 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돈으로 무기와 갑옷을 사야 했고 땅이 있어야 군대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마리우스가 바꿨습니다. 재산이 없어도 군인이 될 수 있게 했고 국가가 무기와 급료를 주었으며 전역 후 토지를 약속했습니다. 가난한 시민들이 군대로 몰려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고 급료를 받고 땅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직업 군인이 탄생했습니다. 훈련을 강화했습니다. 행군 훈련, 참호파기 야영지 건설을 매일 반복했고 병사들은 강해졌습니다. 군단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백인대, 대대, 군단으로 조직을 재편했고 유연하고 강력한 전투부대가 만들어졌습니다. 마리우스의 군대가 게르만족을 맞았습니다. 기원전 102년 아케 섹스티아의 전투에서 테우토니족을 격파했습니다. 이듬해 베르켈라의 전투에서 킴브리족을 섬멸했습니다. 10만 명 이상이 죽었고 로마가 구원받았으며 마리우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마리우스는 5번이나 집정관에 선출되었습니다. 전례 없는 일이었고 사람들이 그를 로마의 구원자라 불렀으며 권력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변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국가보다 장군을 따랐습니다. 급료를 주는 사람, 땅을 약속하는 사람, 전리품을 나눠주는 사람이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군단은 장군의 사병이 되어갔습니다. 권력의 중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원로원이 아니라 군대가, 법이 아니라 칼이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88년 마리우스와 술라가 대립했습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사람들은 그를 술라라 불렀고 귀족 출신의 뛰어난 장군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폰투스의 왕 미트리다테스가 반란을 일으켰고
소아시아의 로마인들을 학살했으며 그리스를 위협했습니다. 누가 동방 원정을 지휘할 것인가? 원로원은 술라를 선택했고 미네는 마리우스를 지지했으며 둘이 충돌했습니다. 술라가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진격했습니다. 로마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군단이 로마를 공격했고 거리에서 전투가 벌어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마리우스가 도망쳤습니다. 아프리카로 망명했고 술라가 로마를 장악했으며 동방으로 떠났습니다. 술라가 떠난 사이 마리우스가 돌아왔습니다.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들어왔고 폭수를 시작했으며 술라의 지지자들을 학살했습니다. 닷새 동안 살육이 계속되었습니다. 원로원 의원, 기사, 시민들이 거리에서 죽었고 시신이 쌓였으며 공포가 도시를 덮었습니다. 마리우스는 7번째로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15세 뒤 죽었고 71살이었습니다. 기원전 83년 술라가 동방에서 돌아왔습니다. 미트리다테스를 물리치고 그리스를 되찾았으며 폭수할 준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탈리아 전역에서 내전이 벌어졌습니다. 마리우스파와 술라파가 싸웠고 도시들이 불탔으며 수만 명이 죽었습니다. 기원전 82년 술라가 승리했습니다. 로마로 들어온 술라는 더 철저하게 폭수했습니다. 공개 처형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프로스크립티오, 추방자 명단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명단에 오른 사람은 누구나 죽일 수 있었고 죽인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주어졌으며 재산은 몰수되었습니다. 4,000명이 넘는 이름이 올랐습니다. 원로원 의원, 기사, 부유한 시민들이 포함되었고 사냥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에서, 집에서, 신전에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고발했고 노예가 주인을 죽였으며 이웃이 이웃을 배신했습니다. 공포가 로마를 지배했습니다. 술라는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제한 없는 권력을 가졌고 법 위에 섰으며 로마를 재건하려 했습니다. 원로원의 권한을 강화했습니다. 호민관의 권력을 제한했고 민회의 영향력을 줄였으며 귀족 중심의 체제를 회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3년 뒤 술라는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권력을 내려놓고 시골로 돌아갔으며 조용히 여생을 보냈습니다. 이듬해 죽었고 60살이었습니다. 술라가 보여준 것. 군대를 가진 자가 로마를 지배할 수 있다는 것. 법과 전통은 칼 앞에 무력하다는 것. 공화정의 균열이 더 깊어졌습니다. 기원전 73년 새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검투사 스파르타쿠스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카푸아의 검투사 학교에서 70명의 검투사가 탈출했습니다. 베수비오 화산으로 도망쳤고 무기를 구했으며 저항을 시작했습니다. 탈출한 노예들이 합류했습니다. 농장에서, 광산에서, 집에서 도망친 노예들이 모여들었고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스파르타쿠스가 이끌었습니다. 트라키아 출신의 검투사였고 뛰어난 전사였으며 사람들이 그를 따랐습니다. 로마군이 진압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스파르타쿠스가 승리했고 무기를 빼앗았으며 더 강해졌습니다. 반란군이 불어났습니다. 7만 명, 10만 명, 12만 명까지 늘어났고 이탈리아 반도를 휩쓸었습니다. 2년 동안 로마군을 여러 차례 격파했습니다. 집정관의 군대를 물리쳤고 전리품을 얻었으며 이탈리아 남부를 장악했습니다. 부유한 로마인들이 두려워했습니다. 노예들이 승리하고 있었고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으며 공포가 퍼졌습니다. 부자 크라수스가 군대를 이끌고 나섰습니다. 마르쿠스 리키니우스 크라수스. 로마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야심이 있었으며 명예를 원했습니다. 4만 명의 군대를 일으켰습니다. 엄격하게 훈련시켰고 패배한 부대를 11조형으로 처벌했으며 공포로 통제했습니다. 폼페이우스도 에스파냐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나이우스 폼페이우스 마그누스. 사람들은 그를 폼페이우스라 불렀고 위대한 폼페이우스라는 뜻이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술라의 총애를 받았으며 떠오르는 장군이었습니다. 기원전 71년 스파르타쿠스가 남쪽으로 후퇴했습니다. 시칠리아로 건너가려 했지만 해적들이 배신했고 갇혔으며 최후의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크라수스의 군대가 추격했습니다.
루카니아에서 격돌했고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으며 스파르타쿠스가 전사했습니다. 6천 명의 포로가 잡혔습니다. 모두 십자가에 매달렸고 카푸아에서 로마까지 이어지는 길 양옆에 십자가가 늘어섰습니다. 200km의 길. 십자가에 매달린 시신들이 바람에 흔들렸고 새들이 날아들었으며 공포가 전해졌습니다. 노예들에게 보내는 경고였습니다. 반항하지 말라, 순종하라, 이것이 반역의 대가다.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크라수스와 폼페이우스는 서로를 견제했습니다. 누가 승리자인가, 누가 더 큰 공을 세웠는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원전 70년 두 사람이 함께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신뢰하지 않았고 협력하지 않았으며 권력을 나눠 가졌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기원전 63년 동방에서 폼페이우스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미트리다테스를 완전히 물리쳤고 시리아를 정복했으며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금은, 보석, 예술품이 로마로 실려왔고 폼페이우스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개선식을 올렸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된 행렬이었고 포로들이 끌려왔으며 보물이 전시되었고 로마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권력의 정점에 섰습니다. 하지만 원로원은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너무 강했고 너무 인기가 있었으며 술라처럼 독재자가 될까 걱정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퇴역 병사들에게 토지를 주는 법안을 막았고 동방 정복지 재편안을 지연시켰으며 폼페이우스를 고립시켰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분노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사람들은 그를 카이사르라 불렀습니다. 카이사르는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유하지 않았고 빚이 많았으며 야심이 컸습니다. 뛰어난 웅변가였고 카리스마가 있었으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습니다. 평민파를 지지했습니다. 마리우스의 조카 사위였고 술라의 숙청 대상이었지만 살아남았으며 조용히 기회를 노렸습니다. 카이사르가 제안했습니다. 폼페이우스, 크라수스와 손을 잡자고. 기원전 60년 세 사람이 비밀 동맹을 맺었습니다. 제1차 삼두정치? 세 사람의 머리라는 뜻이었고 비공식 권력 연합이었습니다. 서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군사력을, 크라수스는 재력을, 카이사르는 정치력을 제공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 병사들의 토지법을 통과시켰고 크라수스의 사업을 도왔으며 자신의 권력 기반을 다졌습니다. 이듬해 카이사르가 갈리아 총독으로 나갔습니다. 5년 임기였지만 연장할 수 있었고 군대를 거느릴 수 있었으며 부와 명성을 얻을 기회였습니다. 갈리아, 오늘날의 프랑스, 벨기에, 스위스 지역이었고 켈트 부족들이 살았으며 로마에 폭속되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카이사르가 정복을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끊임없이 싸웠고 승리를 거듭했으며 갈리아 전역을 정복했습니다. 헬베티족을 격파했습니다. 게르만족을 격퇴했고 라인 강의 다리를 놓아 건넜으며 브리타니아를 2차례 침공했습니다. 100만 명이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100만 명이 노예가 되었고 갈리아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기를 썼습니다. 자신의 업적을 기록했고 로마로 보냈으며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간결하고 명확한 문장이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명성이 높아졌습니다. 한편 로마에서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원전 53년 크라수스가 파르티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동방의 영광을 얻고 싶었고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를 따라잡고 싶었으며 전쟁을 선택했습니다. 카르의 전투에서 대패했습니다. 4만 명의 로마 병사가 죽었고 10,000명이 포로가 되었으며 크라수스도 전사했습니다. 삼두 정치가 깨졌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만 남았습니다. 둘은 점점 멀어졌고 서로를 의심했으며 충돌이 다가왔습니다. 기원전 52년 폼페이우스의 아내 율리아가 죽었습니다. 카이사르의 딸이었고 두 사람을 이어주던 끈이었으며 그녀의 죽음으로 관계가 악화되었습니다.
원로원이 폼페이우스 편에 섰습니다. 카이사르를 두려워했고 제거하고 싶었으며 폼페이우스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기원전 49년 원로원이 카이사르에게 명령했습니다.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오라. 총독 임기가 끝났으니 개인 신분으로 돌아오라. 카이사르가 거부하면 반역이었습니다. 군대를 유지한 채 로마로 오는 것도 반역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갈리아와 이탈리아의 경계. 루비콘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은 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은 명확했고 무장한 채 이 강을 건너면 반역이었으며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카이사르가 군대와 함께 강둑에 섰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빛이 강물을 비췄고 물소리가 들렸으며 역사가 숨을 죽였습니다. 카이사르가 말했습니다. 추사위는 던져졌다. 강을 건넜습니다.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폼페이우스와 원로원이 놀랐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군대가 부족했으며 로마를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에 입성했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았고 관대함을 보였으며 추격을 계속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그리스로 도망쳤습니다. 군대를 모았고 원로원 의원들을 모았으며 반격을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48년 파르살로스 병원에서 두 군대가 맞붙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군대가 더 컸습니다. 4만 5천 명의 병력이었고 기병도 많았으며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카이사르는 2만 2천 명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갈리아에서 함께 싸운 정예 병사들이었고 카이사르를 믿었으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카이사르가 승리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기병을 격퇴했고 보병을 포위했으며 완벽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도망쳤습니다. 이집트로 달아났고 파라오에게 도움을 청했으며 해변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인들이 그를 죽였습니다. 카이사르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였고 목을 잘라 카이사르에게 보냈습니다.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목을 받았고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지며 예전의 친구였고 동료였던 사람을 애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여왕 클레오파트라를 만났습니다. 젊고 아름다웠으며 지혜로웠고 카이사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함께 나일 강을 여행했습니다. 배를 타고 강을 따라 올라갔고 고대 신전을 보았으며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소아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폰투스의 왕자가 군대를 일으켰고 카이사르가 진압하러 갔으며 빠르게 승리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에 보고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북아프리카에서도 싸웠습니다. 폼페이우스파 잔당이 저항했고 카이사르가 건너가 격파했으며 탑수스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에스파냐에서도 싸웠습니다. 폼페이우스의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카이사르가 진압했으며 문다 전투에서 마지막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4년에 걸친 내전이 끝났습니다.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적이 사라졌고 반대파가 무너졌으며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종신 독재관이 되었습니다. 무제한 권력을 가졌고 원로원 위에 섰으며 사실상 왕이었습니다.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달력을 바꿨습니다. 율리우스력을 만들었고 1년을 365일로 정했으며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달력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 광장을 만들었고 신전을 세웠으며 도시를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식민지를 건설했습니다. 퇴역 병사들을 각지로 보냈고 새 도시를 세웠으며 제국을 안정시켰습니다. 법을 정비했습니다. 부패를 척결했고 행정을 개선했으며 효율적인 통치체제를 만들었습니다. 관대함을 보였습니다. 적들을 용서했고 폼페이우스파를 받아들였으며 화해를 추구했습니다. 하지만 왕이 되려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왕관을 바쳤지만 거부했습니다. 3번이나 거절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이 두려워했습니다. 공화정이 끝나고 있었고 자유가 사라지고 있었으며 카이사르가 너무 강했습니다. 음모가 꾸며졌습니다. 브루투스가 참여했습니다.
마르쿠스 유니우스 브루투스, 카이사르가 아들처럼 아꼈던 사람이었고 존경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카시우스가 주도했습니다. 가이우스 카시우스 롱기누스, 카이사르를 증오했고 공화정을 지키려 했으며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60명이 넘는 원로원 의원이 동참했습니다. 각자 단도를 숨겼고 날을 정했으며 기회를 노렸습니다. 기원전 44년 3월 15일, 이데스의 3월, 로마인들이 부르는 날이었습니다. 원로원 회의가 열렸습니다. 폼페이우스 극장 옆 건물이었고 카이사르가 들어왔으며 의원들이 둘러쌌습니다. 킴베르가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카이사르가 읽는 사이 신호였고 카스카가 먼저 칼을 꺼냈습니다. 목을 찔렀지만 빗나갔습니다. 카이사르가 놀라 저항했고 다른 의원들이 달려들었으며 칼이 쏟아졌습니다. 23군데가 찔렸습니다. 피가 흘렀고 카이사르가 비틀거렸으며 폼페이우스 조각상 아래로 쓰러졌습니다. 브루투스도 칼을 들었습니다. 카이사르가 브루투스를 보았습니다. 너마저 브루투스. 그리스어로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마지막 말이었고 토가로 얼굴을 가렸으며 죽었습니다. 56살이었습니다. 암살자들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폭군이 죽었다. 자유가 회복되었다. 피 묻은 단도를 들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도망쳤고 거리가 텅 비었으며 침묵만 흘렀습니다. 암살자들은 자유를 되찾았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공화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카이사르의 부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 사람들은 그를 안토니우스라 불렀습니다. 장례식에서 연설했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을 읽었고 찢어진 토가를 보여줬으며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야심가였는가? 카이사르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는가? 군중이 분노했습니다. 암살자들의 집을 불태웠고 거리에서 난동을 부렸으며 폭수를 외쳤습니다.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도망쳤습니다. 로마를 떠났고 동쪽으로 달아났으며 군대를 모았습니다. 카이사르의 유언장이 공개되었습니다. 양아들로 입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이우스 옥타비우스, 카이사르의 조카였고 18살 청년이었습니다. 옥타비우스가 로마로 왔습니다. 카이사르의 이름을 이어받았고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 옥타비아누스가 되었으며 사람들은 그를 옥타비아누스라 불렀습니다. 젊었지만 야심이 컸습니다. 카이사르의 병사들이 모여들었고 재산을 물려받았으며 폭수를 다짐했습니다. 안토니우스,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레피두스.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기원전 43년 제2차 삼두 정치를 결성했습니다. 이번에는 공식적이었습니다. 법으로 인정받았고 5년의 임기를 받았으며 제국을 셋으로 나눴습니다. 그리고 폭수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프로스크립티오가 발표되었습니다. 300명의 원로원 의원, 2000명의 기사가 명단에 올랐고 학살이 시작되었습니다. 키케로도 죽었습니다. 위대한 웅변가였고 공화정의 수호자였으며 안토니우스를 비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도망치다 붙잡혔고 목이 잘렸으며 손도 잘려 포름에 전시되었습니다. 공포가 다시 로마를 덮었습니다. 기원전 42년 삼두정치 연합군이 동쪽으로 건너갔습니다. 필리피에서 브루투스와 카시우스의 군대를 만났습니다. 두 차례 전투가 벌어졌고 공화정파가 패배했으며 브루투스와 카시우스가 자살했습니다. 카이사르 암살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제국을 나눴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서방, 안토니우스는 동방, 레피두스는 아프리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안토니우스가 동방으로 갔습니다. 이집트에서 클레오파트라를 만났고 사랑에 빠졌으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에 아내가 있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였지만 안토니우스는 클레오파트라를 선택했습니다. 로마인들이 분노했습니다. 로마를 배신했고 이집트 여왕에게 빠졌으며 동방의 왕이 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기회를 잡았습니다. 선전전을 벌였고 안토니우스를 적으로 만들었으며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기원전 31년 악티움 해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 서쪽 해안 악티움 곳 근처였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함대가 옥타비아누스의 함대를 만났습니다. 200척 대 400척 수적으로 열세였고 바람도 불리했으며 사기도 낮았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배들이 갑자기 후퇴했습니다. 이집트 함대가 전장을 이탈했고 안토니우스가 따라갔으며 나머지 함대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했습니다.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알렉산드리아로 돌아갔고 문을 걸어 잠그고 최후를 기다렸습니다. 이듬해 옥타비아누스가 이집트를 침공했습니다. 안토니우스가 자결했습니다. 칼로 배를 찔렀고 클레오파트라 곁에서 죽었으며 53살이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도 독사에게 물려 죽었습니다. 39살이었고 이집트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마지막 파라오였습니다. 300년을 이어온 왕조가 끝났습니다. 이집트가 로마의 속주가 되었고 지중해 전역이 로마에 폭속되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적이 모두 사라졌고 경쟁자가 없었으며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되었습니다. 기원전 27년, 원로원이 새 칭호를 바쳤습니다.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 경외받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아우구스투스가 되었습니다. 공화정은 끝났습니다. 100년에 걸친 내전이 끝났고 제국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우구스투스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는 공화정을 회복했다. 그렇게 말했고 커트로는 공화정의 형식을 유지했으며 황제라는 말 대신 제일 시민이라 불렀습니다. 원로원도 남았습니다. 집정관도 선출되었고 의회도 열렸으며 전통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아우구스투스에게 있었습니다. 군대를 장악했고 재정을 통제했으며 모든 결정이 그로부터 나왔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국경을 안정시켰습니다. 라인 강과 도나우 강을 경계로 삼았고 게르만족을 막았으며 제국을 지켰습니다. 도로를 정비했습니다. 제국 전역에 길을 놓았고 역참을 만들었으며 소식이 빠르게 전해졌습니다.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벽돌에 로마를 물려받아 대리석에 로마를 남긴다. 신전, 광장, 극장, 수도교가 세워졌고 로마가 아름다워졌으며 제국의 수도다운 모습을 갖췄습니다. 문학과 예술이 꽃피었습니다. 베르길리우스가 아이네이스를 썼습니다. 트로이의 영웅 아이네아스가 로마를 건국하는 이야기였고 로마의 운명을 노래했으며 라틴 문학의 걸작이 되었습니다. 호라티우스가 시를 남겼습니다. 삶의 지혜, 자연의 아름다움, 중용의 가치를 노래했고 사람들이 암송했습니다. 오비디우스가 사랑의 시를 썼습니다. 변신 이야기로 신화를 재해석했고 상상력을 펼쳤으며 후대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리비우스가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로마 건국부터 현재까지 142권의 방대한 역사서를 남겼고 로마의 영광을 전했습니다. 평화의 시대, 팍스 로마나가 시작되었습니다. 40년 넘게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했습니다. 전쟁이 멈췄고 번영이 찾아왔으며 사람들이 안정 속에 살았습니다.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죽었습니다. 76살이었습니다. 놀라 근처 별장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고 아내 리비아가 곁을 지켰습니다. 마지막 말이 전해집니다. 나는 내 역할을 잘 연기했는가? 배우가 무대를 떠나듯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뒤를 이었습니다. 55살이었고 경험 많은 장군이었으며 조심스럽게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로마 제국의 시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로마의 언덕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붉은 빛이 대리석 신전을 물들이고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테벨의 강물이 흐릅니다. 천천히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포름 광장이 조용해집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거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도시를 비춥니다. 신전의 촛불이 켜지고 집집마다 등불이 밝혀지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언덕을 넘어 불어옵니다. 올리브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포도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며 로마가 숨을 쉽니다. 천년의 도시가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성벽 위를 걷는 발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로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서기 14년, 아우구스투스가 세상을 떠난 해였습니다. 양아들 티베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55살이었고 경험 많은 장군이었으며 조심스럽게 권력을 이어받았습니다. 티베리우스는 능력 있는 통치자였습니다. 재정을 안정시켰고 국경을 지켰으며 제국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로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을 불신했고 음모를 두려워했으며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의심이 깊어졌습니다. 반역 혐의로 많은 사람을 처형했고 공포 정치를 펼쳤으며 사람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서기 26년, 티베리우스가 로마를 떠났습니다. 카프리 섬으로 갔고 그곳에서 여생을 보냈으며 다시는 로마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절벽 위 궁전에서 살았습니다. 외롭게 고독하게 권력을 쥔 채로. 서기 37년, 티베리우스가 죽었습니다. 77살이었고 23년을 통치했으며 조카의 손자 칼리굴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가이우스 카이사르. 사람들은 그를 칼리굴라라 불렀습니다. 작은 군화라는 뜻이었고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군영에서 자라며 작은 군화를 신었기 때문이었습니다. 24살의 젊은 황제였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했고 희망을 품었으며 새로운 시대를 기대했습니다. 처음에는 관대했습니다. 티베리우스가 추방한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검투사 경기를 열었으며 백성들에게 선물을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변했습니다. 병을 앓은 뒤 성격이 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잔인해졌고 변덕스러워졌으며 광기가 나타났습니다. 자신을 신이라 불렀습니다. 신전을 지어 자신을 숭배하게 했고 황금 조각상을 세웠으며 제물을 바치게 했습니다. 말을 원로원 의원으로 임명하려 했습니다. 인키타투스라는 이름의 에마였고 대리석 마구간에서 살았으며 금그릇으로 먹이를 먹었습니다.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고 배를 만들어 호수에 띄웠으며 보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원로원 의원들을 모욕했습니다. 처형했고 재산을 빼앗았으며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4년 만에 근위대가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칼리굴라가 살해되었고 아내와 어린 딸도 죽었으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근위대가 새 황제를 찾았습니다. 궁전 커튼 뒤에 숨어있던 남자를 발견했고 끌어냈으며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클라우디우스였습니다. 티베리우스의 조카였고 50살이었으며 평생 무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말을 더듬었고 다리를 절었으며 사람들이 바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웠습니다. 역사를 공부했고 법을 이해했으며 통치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13년 동안 제국을 잘 다스렸습니다. 행정을 개선했고 수도교를 건설했으며 항구를 확장했습니다. 브리타니아를 정복했습니다. 카이사르가 2번 침공했지만 정복하지 못한 섬이었고 클라우디우스가 완수했으며 새로운 속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 문제가 있었습니다. 4번 결혼했고 마지막 아내는 아그리피나였으며 야심이 큰 여자였습니다. 아그리피나는 전 남편과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로라는 이름의 소년이었고 클라우디우스가 양아들로 입양했으며 후계자로 지명했습니다. 서기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죽었습니다. 툭살되었다는 소문이 돌았고 아그리피나가 툭버섯을 먹였다고 속삭여졌으며 진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네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17살이었고 로마 역사상 가장 젊은 황제였으며 어머니 아그리피나가 뒤에서 조종했습니다. 처음 5년은 좋았습니다. 현명한 조언자들이 있었고 세네카가 가르쳤으며 제국이 평화로웠습니다. 네로는 예술을 사랑했습니다. 노래를 불렀고 리라를 연주했으며 시를 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두려워했습니다. 아그리피나가 권력을 쥐고 있었고 간섭했으며 통제하려 했습니다. 서기 59년, 네로가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먼저 배를 침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고 결국 자객을 보냈으며 아그리피나가 살해되었습니다. 그 뒤 네로가 변했습니다. 아내를 죽였습니다. 옥타비아를 이혼하고 죽였으며 포파이아와 재혼했습니다. 포파이아도 죽였습니다. 임신 중에 화를 내며 발로 차서 죽였고 후회했지만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서기 64년,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불이 시작되었고 바람을 타고 번졌으며 6일 동안 탔습니다. 로마의 4분의 3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집들이 무너졌고 신전이 불탔으며 수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네로를 의심했습니다. 황제가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돌았고 로마를 재건하기 위해서라고 속삭여졌으며 분노가 커졌습니다. 네로가 희생양을 찾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비난했습니다. 새로운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유대에서 온 가르침이었으며 로마 신들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체포했습니다. 방화범이라 몰았고 잔인하게 처형했으며 공개 처형장에서 죽였습니다. 짐승에게 던져 죽였고 십자가에 못 박았으며 타르를 발라 산채로 불태웠습니다. 밤에 정원의 등불로 사용했고 구경거리로 만들었으며 공포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동정했습니다. 너무 잔인했고 무고한 사람들 같았으며 네로에 대한 혐오가 깊어졌습니다. 네로는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황금 궁전을 지었습니다. 도무스 아우레아, 황금의 집이라는 뜻이었고 넓은 정원과 호수가 있었으며 거대한 조각상이 세워졌습니다. 마침내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되었다. 네로가 말했지만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세금은 올랐으며 불만이 쌓였습니다. 서기 68년,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갈리아 총독이 반기를 들었고 에스파냐 총독이 합류했으며 군대가 네로를 버렸습니다. 원로원이 네로를 공공의 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근위대도 배신했고 황제는 혼자 남았으며 도망쳤습니다. 로마 교회 노예의 집에 숨었습니다. 추격병이 다가왔고 네로가 단도를 모게 됐으며 노예가 손을 도아찔렀습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예술가가 죽는가. 마지막 말이었고 31살이었으며 율리우스 가문의 마지막 황제였습니다. 혼란의 시대가 찾아왔습니다. 서기 68년부터 69년까지 한 해 동안 4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갈바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72살의 노인이었고 엄격했으며 인기가 없었습니다. 석 달 만에 살해되었고 오토가 황제가 되었으며 석 달 뒤 피텔리우스가 그를 물리쳤습니다. 각 지역의 군단이 자기 장군을 황제로 추대했습니다. 내전이 일어났고 로마에서 싸움이 벌어졌으며 피가 흘렀습니다. 동방 군단이 베스파시아누스를 황제로 선포했습니다. 티투스 플라비우스 베스파시아누스. 사람들은 그를 베스파시아누스라 불렀습니다. 평민 출신이었고 유대 반란을 진압하던 장군이었으며 현실적이고 검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69년 말 베스파시아누스의 군대가 이탈리아로 진격했습니다. 피텔리우스를 물리쳤고 로마에 입성했으며 혼란이 끝났습니다. 베스파시아누스가 새 왕조를 세웠습니다. 플라비우스 왕조였고 안정을 되찾았으며 제국을 재건했습니다.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황금 궁전을 백성에게 돌려줬고 세금을 합리적으로 거두었으며 돈에는 냄새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콜로세움 건설을 시작했습니다. 네로의 호수를 메웠고 거대한 원형 경기장을 짓기 시작했으며 로마에 선물을 남기려 했습니다. 1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제국을 안정시켰고 재정을 회복했으며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서기 79년 베스파시아누스가 죽었습니다. 아, 나는 신이 되어가는 것 같다. 농담 같은 마지막 말이었고 황제는 죽으면 신이 된다는 관습을 비꼰 것이었습니다. 아들 티투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젊고 인기 있는 황제였고 관대했으며 백성들이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서기 70년 8월 24일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 근처였습니다. 산이 폭발했고 재와 돌이 하늘로 솟았으며 구름이 퍼져나갔습니다.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부유한 도시였고 아름다운 별장들이 있었으며 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점점 더 두껍게 칩들을 덮었고 거리를 메웠으며 숨을 막았습니다. 사람들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미처 피하지 못했고 집 안에서 죽었으며 재에 묻혔습니다. 열구름이 몰려왔습니다. 섭씨 300도가 넘는 뜨거운 가스와 재였고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켰으며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폼페이가 사라졌습니다. 6m 두께의 화산재에 묻혔고 시간이 멈췄으며 1800년 동안 잊혀졌습니다. 헤르쿨라네움도 묻혔습니다. 스타비아도 파괴되었고 수천 명이 죽었으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작가 플리니우스가 관찰했습니다. 소플리니우스가 기록을 남겼고 숙부 데플리니우스는 구조하러 갔다가 죽었으며 역사가 전해졌습니다. 티투스가 구호에 나섰습니다. 개인 재산을 내놓았고 피해자를 도왔으며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서기 80년 또 다른 재난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흘밤 동안 탔고 많은 건물이 무너졌으며 피해가 컸습니다. 역병도 퍼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 공포가 퍼졌으며 제국이 시련을 겪었습니다. 티투스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기 80년 콜로세움이 완성되었습니다. 플라비우스 원형 경기장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고 4층 높이였으며 로마 건축의 걸작이었습니다. 100일 동안 축제를 열었습니다. 검투사 경기, 맹수사냥, 모해해전이 벌어졌고 백성들이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티투스는 곧 죽었습니다. 서기 81년 열병으로 쓰러졌고 42살에 죽었으며 2년밖에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단 하루를 잃었다. 어느 날 아무에게도 도움을 주지 못했을 때 한 말이었고 관대한 황제로 기억되었습니다. 동생 도미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능력은 있었습니다. 행정을 개선했고 국경을 지켰으며 효율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의심이 많았습니다. 음모를 두려워했고 반역자를 찾아 처형했으며 공포정치를 폈습니다. 자신을 주의자 신이라 부르게 했습니다. 숭배를 요구했고 절대 권력을 휘둘렀으며 원로원과 충돌했습니다. 15년 통치한 뒤 서기 96년에 암살되었습니다. 궁전에서 살해되었고 근위대가 관여했으며 아내도 공모했다고 전해집니다. 플라비우스 왕조가 끝났습니다. 원로원이 새 황제를 선택했습니다. 네르바 65살의 원로원 의원이었고 온건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네르바는 새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양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혈통이 아니라 능력으로 후계자를 선택했고 가장 유능한 사람을 양아들로 삼았으며 제국의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트라야누스를 양아들로 입양했습니다. 뛰어난 장군이었고 에스파냐 출신이었으며 로마 태생이 아닌 첫 황제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서기 98년 네르바가 죽었고 트라야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황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트라야누스는 정복 황제였습니다. 동쪽으로 다키아를 정복했고 메소포타미아까지 진출했으며 로마 제국을 최대 영토로 확장했습니다. 다키아 전쟁을 2차례 치렀습니다. 도나우 강을 건넜고 산악지대를 정복했으며 금강을 얻었습니다. 트라야누스 기둥을 세웠습니다. 40m 높이의 기둥이었고 나선형으로 조각이 새겨졌으며 전쟁의 역사를 기록했습니다. 동방으로도 진출했습니다. 파르티아와 싸웠고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했으며 페르시아만까지 도달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보다 멀리 왔다. 그렇게 말했지만 너무 넓었고 지키기 어려웠으며 곧 후퇴해야 했습니다. 관대한 통치자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을 지원했고 도로를 건설했으며 공공건물을 세웠습니다. 트라야누스 포름을 만들었습니다. 거대한 광장이었고 시장과 도서관이 있었으며 로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최고의 황제. 원로원이 그를 그렇게 불렀고 백성들도 사랑했으며 후대 황제들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서기 117년
트라야누스가 동방에서 죽었습니다. 63살이었고 원정 중이었으며 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양아들 하드리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하드리아누스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정복을 멈췄고 국경을 안정시켰으며 제국을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트라야누스가 정복한 땅 일부를 포기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후퇴했고 방어 가능한 국경을 만들었으며 현실적 선택을 했습니다. 브리타니아의 장성을 쌓았습니다. 하드리아누스 장성 117km의 돌성벽이었고 섬을 가로질렀으며 북쪽 부족을 막았습니다. 제국을 여행했습니다. 21년 통치 중 절반 이상을 여행했고 모든 속주를 방문했으며 직접 보고 개선했습니다. 그리스를 사랑했습니다. 아테네를 재건했고 신전을 지었으며 그리스 문화를 후원했습니다. 건축에 열정이 있었습니다. 판테온을 재건했고 별장을 지었으며 아름다운 건물들을 남겼습니다. 판테온, 모든 신의 신전이라는 뜻이었고 거대한 돔이 있었으며 하늘이 보이는 원형 구멍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비율이었고 빛이 들어왔으며 1900년이 지난 지금도 서 있습니다. 서기 138년 하드리아누스가 죽었습니다. 62살이었고 병으로 고통받았으며 양아들 안토니누스 피우스에게 제국을 물려줬습니다. 안토니누스 피우스, 경건한 안토니누스라는 뜻이었고 온화하고 지혜로운 황제였습니다. 23년 동안 평화롭게 통치했습니다. 전쟁을 피했고 재정을 안정시켰으며 백성을 보살폈습니다. 로마를 거의 떠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통치했고 사치하지 않았으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가장 행복한 시대. 역사가 에드워드 기번이 그렇게 평가했고 제국이 번영했으며 평화가 계속되었습니다. 서기 161년 안토니누스 피우스가 죽었고 양아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철학자 황제였습니다. 스토아 철학을 공부했고 명상록을 썼으며 지혜롭게 살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스스로에게 말하라. 오늘 나는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 거만한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적었고 인간의 약점을 이해했으며 인내심을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하지만 시련의 시대였습니다. 파르티아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동방 국경에서 싸웠고 승리했지만 군대가 역병을 가져왔습니다. 안토니누스 역병. 천연두였다고 추정되고 제국 전역으로 퍼졌으며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가 텅 비었고 농장이 황폐해졌으며 경제가 흔들렸습니다. 북쪽에서도 위기가 왔습니다. 게르만 부족들이 국경을 넘었고 도나우 강을 건넜으며 이탈리아를 위협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직접 전쟁터로 나갔습니다. 10년 넘게 싸웠고 추위와 질병 속에서 버텼으며 제국을 지켰습니다. 전쟁터에서 명상록을 썼습니다. 텐트 안에서 촛불 아래서 자신에게 쓰는 글이었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고민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연의 일부일 뿐이다. 화를 내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 때문에 스스로를 벌하는 것이다. 그렇게 적었고 지혜를 남겼으며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서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58살이었고 역병으로 쓰러졌으며 아들 코모두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오연제 시대가 끝났습니다.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5명의 현명한 황제들이 84년 동안 제국을 이끌었고 평화와 번영을 가져왔으며 로마의 황금기를 만들었습니다. 양자 제도가 성공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다음 황제가 되었고 혈통이 아니라 자질로 선택되었으며 제국이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실수했습니다. 양자가 아니라 친아들 코모두스를 후계자로 삼았고 100년 만에 처음으로 혈통으로 황제가 계승되었으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모두스 19살의 젊은 황제였고 아버지와는 달랐으며 통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검투사가 되기를 꿈꿨습니다. 콜로세움에 직접 내려가 싸웠고 맹수를 죽였으며 팍수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을 헤라클레스라 불렀습니다. 사자 가죽을 걸치고
곤봉을 들었으며 신이라 주장했습니다. 통치는 신하들에게 맡겼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권력이 팔렸으며 혼란이 찾아왔습니다. 재정을 낭비했습니다. 화려한 경기를 열었고 사치를 일삼았으며 국고가 바닥났습니다. 원로원을 무시했습니다. 의원들을 처형했고 반대파를 제거했으며 공포로 다스렸습니다. 12년 만에 서기 192년 암살되었습니다. 목욕 후 운동하는 선수가 목을 졸랐고 31살에 죽었으며 코모두스 시대가 끝났습니다. 황금기가 막을 내렸습니다. 해가 저물어 갑니다. 로마의 언덕 위로 석양이 비춥니다. 붉은 빛이 대리석 신전을 물들이고 콜로세움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며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테벨의 강물이 흐릅니다. 천천히 변함없이 영원히 흐르는 것처럼 흘러갑니다. 포름 광장이 조용해집니다. 상인들이 가게 문을 닫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거리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로마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고 별이 하나둘 떠오르며 달빛이 도시를 비춥니다. 신전의 촛불이 켜지고 집집마다 등불이 밝혀지며 평화로운 밤이 계속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부드럽게 조용히 언덕을 넘어 불어옵니다. 올리브 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고 포도밭에서 풀벌레 소리가 들리며 로마가 숨을 쉽니다. 천년의 도시가 잠들어갑니다. 역사가 쌓이고 세월이 흐르며 시간이 천천히 지나갑니다. 먼 곳에서 파수꾼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성벽 위를 걷는 발소리, 강물 흐르는 소리, 밤새 들리는 고요한 소리들이 로마를 감싸고 있습니다. 서기 193년 로마는 다시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모두스가 살해된 뒤 한 해 동안 5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북아프리카 출신 장군 septimius 세베루스. 그가 군대의 지지를 받아 황제가 되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군인들의 급료를 올렸습니다. 군대를 강화했고 제국의 국경을 지키려 했습니다. 세베루스는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군대를 부유하게 하라. 나머지는 중요하지 않다. 그의 아들 카라칼라가 뒤를 이었습니다. 212년 모든 자유민에게 로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제국 전역의 사람들이 이제 로마 시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세금을 더 걷기 위함이기도 했습니다. 세베루스 왕조는 235년에 끝났습니다. 그 뒤 50년 동안 약 50명의 황제가 바뀌었습니다. 군인 황제 시대였습니다. 군대가 황제를 세우고 군대가 황제를 죽였습니다. 국경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이 계속되었습니다. 게르만족이 라인 강을 넘었고 페르시아가 동쪽 국경을 위협했습니다. 경제도 무너졌습니다. 은화의 은 함량이 점점 줄었고 물가가 치솟았으며 교역이 끊겼습니다. 도시들이 쇠퇴했습니다. 사람들은 시골로 돌아갔고 큰 농장주들이 땅을 지배했습니다. 3세기의 위기. 로마는 무너질 것처럼 보였습니다. 284년 디오클레티아누스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제국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제국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사두정치라 불렀고 4명의 통치자가 함께 다스렸습니다. 물가를 통제하려 했습니다. 세금 제도를 개혁했고 군대를 재조직했습니다.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박해였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물러난 뒤 다시 내전이 일어났고 여러 장군들이 권력을 다투었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가 밀비우스 다리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았다고 전해집니다. 콘스탄티누스는 313년 밀라노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박해받던 종교가 이제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새 수도를 건설했습니다. 옛 그리스 식민도시 비잔티움을 콘스탄티노플이라 이름 지었습니다. 330년 제국의 수도가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로마는 더 이상 제국의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이후 황제들은 대부분 기독교를 믿었습니다. 395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했습니다. 옛 신전들이 문을 닫았고
천년을 이어온 신들이 사라졌습니다. 테오도시우스가 쭉자 제국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 두 아들이 각각 동쪽과 서쪽을 다스렸고 다시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4세기 말 게르만 부족들이 대거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훈족의 압박을 피해서였습니다. 서고트족이 발칸 반도로 들어왔습니다. 410년 그들은 로마를 약탈했습니다. 80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반달족이 에스파냐를 거쳐 북아프리카로 갔습니다. 430년대 그들은 로마의 곡창지대를 장악했습니다. 450년 훈족의 아틸라가 갈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로마군과 게르만 동맹군이 가까스로 막아냈습니다. 서로마 제국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황제는 이름뿐이었고 실권은 게르만 출신 장군들이 쥐었습니다. 476년 게르만 용병 대장 오도아케르가 마지막 황제를 폐위시켰습니다. 황제의 이름은 로물루스 아우구스툴루스. 건국 신화의 로물루스와 같은 이름이었고 첫 황제 아우구스투스와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로마의 이름으로 시작해 로마의 이름으로 끝났습니다. 천년을 이어온 로마. 서로마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동쪽에서는 로마가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황제들은 스스로를 로마 황제라 불렀습니다. 그리스어를 썼지만 로마의 후계자임을 자처했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옛 영토를 되찾으려 했습니다. 북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일부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와의 전쟁, 페스트의 대유행으로 제국은 다시 약해졌습니다. 7세기 이슬람 세력이 일어났습니다. 시리아와 이집트를 잃었고 북아프리카 전체를 잃었습니다. 동로마 제국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스와 소아시아 중심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천년을 더 버텼습니다. 피잔틴 제국이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1453년 오스만 투르크의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했습니다. 마지막 황제 콘스탄티누스 11세 성벽에서 싸우다 전사했습니다. 천년을 지켜온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동로마 제국이 끝났습니다. 로마라는 이름 2200년의 역사가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로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법은 유럽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공화정의 이념은 근대 민주주의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로원, 집정관, 법의 지배. 이 개념들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라틴어는 중세 유럽의 공용어가 되었습니다. 학문과 종교의 언어였습니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에스파냐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모두 라틴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 단어의 절반 이상이 라틴어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건축에서도 로마는 살아있습니다. 돔과 아치, 콘크리트 건축술, 콜로세움의 원형 경기장, 수도교의 아치 구조. 오늘날 건물들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달력도 로마에서 왔습니다. 율리우스력, 그레고리력. 1년 12달의 이름이 모두 라틴어입니다. 정치 제도도 로마를 본떴습니다. 원로원이라는 이름, 공화국이라는 개념. 미국의 국회의사당은 로마 신전을 닮았습니다. 로마의 독수리가 많은 나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국이라는 이름, 황제라는 칭호가 로마 황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기독교도 로마를 통해 퍼졌습니다. 교황은 로마에 있고 로마 가톨릭 교회 이름 속에 로마가 남아 있습니다. 검투사의 경기, 목욕탕 문화, 도로와 교량. 로마인들의 생활이 오늘날 우리 삶에 스며 있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말은 아직도 쓰입니다. 비유로 진리로. 로마는 무너졌지만 로마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서양 문명의 뿌리 그곳에 로마가 있습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작은 언덕 위의 마을. 그곳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천년의 왕국, 천년의 제국. 로마의 역사가 흘러갑니다. 테벨의 강은 아직도 흐릅니다. 로마의 유적은 아직도 서 있습니다. 석양이 콜로세움을 비춥니다. 그림자가 길게 드리웁니다. 옛 영광은 사라졌지만 돌들은 기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걸어간 길. 수많은 이야기가 새겨진 돌. 시간이 천천히 흐릅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잔잔하게 부드럽게. 하늘이 어두워집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릅니다. 로마의 밤. 고요합니다. 깊은 역사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이제 눈을 감아도 좋습니다. 편안하게 천천히. 로마의 이야기가 꿈속으로 이어집니다. 조용히 평화롭게 당신의 밤을 지켜줍니다.